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11월 2일 낮 3시 30분 중국 충칭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한낮에 쿵 하고 난데없이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놀란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밑을 보니까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웅성거리며 모여듭니다. 그렇게 확인된 현장은 너무도 참혹했어요. 아파트 화단 바닥에 2살짜리 여자아이와 1살 남자아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들은 무려 15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잠시 후 서둘러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두 아이들의 아버지 장보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면서 믿기 힘든 현실을 부정하는 듯 했죠. 아버지가 설명하길 자기가 잠깐 낮잠에 든 사이에 두 아이가 실수로 추락을 한 것 같다며 크게 자책을 해요. 당시 그의 모습은 경찰이 오기 전에 시민들에 의해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잠옷 차림 그대로 심지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계단을 달려내려왔더라고요. 막 울부짖으면서 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때 옆에 있던 이웃들이 혹시 아이들이 더 다칠까봐 그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현장에서 즉사 판정을 받았고요. 천만다행으로 다른 아이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이 끌어안고 구급차에 올랐죠. 하지만 그 아이마저 병원에 도착해선 숨을 거두고 맙니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친엄마 천메이린이 달려왔습니다. 두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고서 망연자실했어요. 아니, 한 명도 아니라 두 아이 모두를 잃었으니까요. 사실 이들 부부는요,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그중에 큰딸은 엄마가 데려갔고 둘째 아들은 6살이 될 때까지 남편이 키우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혼한 후에 엄마는 보란듯이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막 마친 상태였죠. 그러던 차에 전 남편 장보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고 싶대요.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정말 잠시 맡겼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 아이를 그렇게 잃고 엄마 천메이리는 전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병원에서 마주한 장보의 태도가 다소 어이가 없습니다. 비록 이게 사고긴 했지만 오히려 그 책임을 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자고 있었다. 애들이 창가에 올라가서 놀 줄, 그리고 추락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변명만 하는 거죠. 엄마는 천불이 났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아버지 장보는 경찰에서 역시 같은 진술을 해요. 졸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아이들이 사라졌다고요. 하지만요, 집안을 샅샅이 둘러본 경찰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큰아이는 겨우 만 2살이에요. 작은 아이도 만 1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즉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정도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얘들이 올라간 창문 난간은 성인의 허리, 그러니까 약 1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작고 어린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이 창문을 타고 넘어갔다? 더 조사해보니까 창문턱에 아이들의 발자국이나 지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각 의심의 눈초리는 사건 당시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장보에게 향했어요. 그러자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장보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아니 내가 왜 목숨보다 귀중한 내 자식들을 해치겠냐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 천메이리는 그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죠. 그녀는 왜 친아빠를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시 두 사람에 대해 알아보면 과거 천메이리는 회사를 다니던 중에 우연히 장보와 만나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가정 환경이 매우 달라요. 천메이리는 유복한 도시집안 출신인데 장보는 그와 반대로 외딴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는 천메이린 집안이 굉장히 좋다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고 이후에 열성적으로 그녀를 쫓아다녔어요. 그 후에 결국 여자가 마음을 뺏긴 거고요.
당연히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죠. 그러다 덜컥 임신을 하게 되면서 2017년 8월 둘은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큰딸을 낳았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2019년 1월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한편 그렇게 어렵게 결혼에 성공한 장보는 그 조금 유복한 처가댁의 지원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운영을 잘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하다면서 점점 요구가 많아졌고 거기에 처가댁도 지쳐갔죠. 그러다 장보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대뜸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고요. 그의 눈앞에 지금의 아내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또 다른 부자 여성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예청천. 평소 SNS에다가 자기의 일상을 잘 공유하는 나름의 좀 소규모 인플루언서인데요. 얼굴도 예쁘고 또 막 부자인 거 공유하면서 자랑하고 많은 팔로워를 얻게 됐죠. 장보도 사실 SNS를 통해서 그녀를 알게 된 건데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막 예청천한테 댓글 달고 어필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DM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둘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편 아내 천메이리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후 쭉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꾸준히 남편을 종종 만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있지 않냐.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악담이었습니다. 장보가 뭐라고 하냐면 난 너한테 너무 질렸다. 더 이상 1분 1초 보내는 게 난 아까울 정도야. 너가 너무 징그러워. 그냥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너무도 냉혹하게 그녀를 밀어냈죠. 그 사이에 장보는 예청천과 결국 사귀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청천은 그가 유부남인 걸 몰랐던 거예요. 비밀은 머지않아 탄로가 났고 장보는 사실 끝까지 이 결혼 사실을 숨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혼을 막 하려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만 하면 다시 예청천과 결혼을 하는데 문제없게 꼴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이혼 전적과 또 애 둘까지 딸려 있지만 이미 결혼했는데 어쩔 거야 싶었나 봐요. 근데 거사를 치르기도 전에 예청천이 유부남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의 반응이 꽤 의외였어요. 너 유부남이야? 그래, 알았어. 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부추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청천은 어릴 때부터 워낙 풍족한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인지 단 한 번도 좌절이나 위기 같은 걸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원하는 건 뭐든지 돈으로 얻을 수 있었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 이 남자 좋아. 근데 유부남? 그럼 네가 이혼해.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거만한 태도죠. 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인데. 하지만 장보 입장에선 와 이거 웬 떡이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르게 천메이린과의 이혼을 진행했고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자녀가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겁니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도 왜 엄마가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경찰 또한 이 전후 상황을 알게 되고는 장보를 재차 소환했어요. 그리고 애인에 대해서, 애인 예청천에 관해서도 물었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그저 이제 사건이 벌어졌고 그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는 그런 관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장보는 예청천 이름만 꺼내도 막 발끈해요. 너무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혀 그녀를 모른다. 그녀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잡아댑니다. 아니 분명 내연관계 맞잖아요. 실제로 장보 휴대폰 이것만 딱 열어봐도 최근까지 그녀와 다정하게 나눈 대화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고 있지? 경찰은 휴대폰을 아예 압수했고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너무도 끔찍하고 믿기 힘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때는 사건으로부터 9개월 전인 2020년 2월. 장보는 막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연녀 예청천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보가 둘째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죠. 물론 6살까지만 키운다 이게 조건이긴 했는데 예청천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남자를 원했지 그 딸린 애까지 내가 원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짐이야 짐. 동시에 예청천의 부모 또한 장보가 이혼남이라는 걸 알게 됐긴 했거든요. 큰 충격을 받았죠. 근데 아이가 있다? 절대 결혼을 허락할 리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보가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쨌든 이혼 판결은 그렇게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아이를 맡게 된 장보가 고민에 빠졌죠. 그리고 이때 힘들어하는 그에게 내연녀 예청천이 슬쩍 떠보게 됩니다. 자기, 그냥 애들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보는 그 길만이 그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알게 되죠. 그때부터 두 사람은 틈만 나면 위챗을 통해 범행을 공모합니다. 애들 이렇게 죽일까? 아니야 저렇게 죽일까? 아 그거 너무 위험한가? 이런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간 후 나온 결론은 사고인 척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죽이자는 잔혹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6월에 남겨진 대화를 보면요. 예청천이 장보를 막 더욱더 부추기고 있어요. 언제 죽일 거냐? 빨리 마음을 먹어라. 근데 이 남자가 망설이니까 그녀는 결국 너 이럴 거면 우리 관계 다 정리해. 나 너랑 헤어질 거야. 초강수를 두게 되죠. 3개월 정도 지나고 9월 중순에 장보가 부자 여자 놓치기 싫잖아요. 다시 연락을 하면서 둘은 재결합하게 되는데 여전히 두 아이를 살해할 계획은 유효했죠. 그렇게 10월 25일 D-Day가 되었습니다. 장보는 전처 천메일인에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큰딸한테 오랜만에 옷 좀 사주려고 큰딸만 지금 엄마가 데리고 있잖아요. 큰딸을 집으로 데려오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엄마랑 딸이 왔죠? 근데 예상과 달리 친엄마 천메일인이 집에 가지 않더라고요. 계속 딸과 함께 여기 머무는 거예요. 당황한 장보는 내연녀한테 막 빠르게 위챗을 보냅니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안 가는데? 그리고 이때 예청천이 그러면 딸만 하룻밤 자고 가라고 너는 집에 가라고 그렇게 시켜. 결국 이날 밤 장보는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와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일주일 뒤인 11월 1일 또 전처한테 나 딸이 너무 보고 싶다. 집에 좀 데려와라. 나는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아들하고도 같이 놀게 하자 한 거예요. 왔는데 또 이날따라 마침 장보의 어머니가 집에 방문합니다.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범행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렇게 다음 날인 11월 2일 하필 그날 오후에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잠깐 좀 외출을 하겠다 하면서 집을 비우게 됩니다. 장보는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니까요. 오후 3시 30분 두 아이들이 침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강하게 아이들의 다리를 각각 한 손으로 붙잡고는 창문으로 끌고 갔어요.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빠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장보는 15층 창가에서 창문을 환하게 열고 그대로 두 아이들을 던져버립니다. 쿵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났고요. 장보는 애써 감정을 다스리고는 울부짖으면서 1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앞서 그 영상에 찍힌 모습들 있죠. 막 자책하고 오열하고 그거 완전 가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전말이 드러난 후 경찰은 장보와 예청천 두 사람의 위챗 기록을 낱낱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범죄를 모의했는지 다 파악하게 돼요.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인 11월 10일 두 사람은 긴급 체포가 되었고 바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장보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두 아이들의 다리 잡고 동시에 던졌다라고 자백했거든요. 또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창가에 아이들의 발자국이 아닌 장보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재판에 들어가니까
지난 진술 모조리 뒤집고 그건 다 내가 경찰이 나한테 강요를 해서 허위 자백할 수밖에 없던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근데 그러기에는 보세요. 위챗에 이미 두 사람이 범행 모의한 거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변호사가 말을 하길 애초에 경찰이 그 채팅 기록을 수집할 때 불법으로 했다는 거죠. 그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쓸 수 없다. 무효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말이야 방구야. 천만다행으로 이 두 사람이 휴대폰을 제출하는 그때에 압수에 동의합니다 라는 칸에 서명을 한 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죠. 그렇게 법정에선 장보에게 검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왜 채팅 기록을 삭제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다 삭제하고 포렌식 통해서 밝혀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가 말문이 막혔는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결국 그는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제 모든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가증스럽죠? 뭔가 약간 동정표를 구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 내연녀 예청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과 장보가 나눈 채팅은 모두 장난일 뿐이었고 절대로 결코 실행하려고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일관해요. 자기는 장보한테 속았고 나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건 또 아니지 않냐.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되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몇 차례나 재판 휴정을 요청하거든요. 오죽하면 보다 못한 재판장이 더 이상 당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라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고요. 결국 12월 28일 두 사람에게 1심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건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예청천은 두 아이를 죽일 의도로 계속해서 살인을 부추긴 죄, 또 장보는 아비로서 직접 친자녀를 살해한 죄가 인정된 겁니다. 근데 둘이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 제기했거든요. 기각되고 원심은 그대로 유지되었죠. 법원은 이들의 동기와 방법이 극악무도하고 또 사회적 영향이 극심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인 2024년 1월 31일에 장보와 예청천의 사형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아기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두 자식을 모두 잃게 된 어머니 천메이리. 그녀는 사형이 집행되던 그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남매의 유골이 안치된 충칭의 한 사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고 해요. 이때 그녀가 죽은 자식들에게 남긴 말은 얘들아, 이제 안심해. 어쩌면 그녀는 범인들에 대한 원망보다 자기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후회 속에 사는 듯합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프네요. 친아버지의 눈먼 욕망과 내연녀의 부추김에 너무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두 아이들. 현재 있는 그곳에서나마 고통 없이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이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2017년 8월 16일 미국 콜로라도주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 그릴리의 소방서로 한 여성의 구조 요청이 접수됩니다. 즉각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과 경찰은 집 앞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는 신고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녀의 이름은 켈리 베이커. 상당한 충격에 휩싸인 듯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차고를 통해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얼마 후 엎드려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켈리의 남편 59세의 랜디 베이커였습니다. 생사 여부를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요. 일단 경찰은 현장에 있던 아내 켈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하필 켈리는 하루 전날에 친구 집에서 머물다가 막 그때 귀가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도 남편의 죽음은 갑작스럽기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그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죽은 랜디의 여동생 캐롤이 도착합니다. 그녀 역시 갑작스러운 이 죽음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경찰은 일단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에게 그간 랜디의 행적에 관한 여러 진술을 듣게 되는데요. 그중 주목할 만한 게 있었다면 랜디가 오랫동안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모습처럼 굉장히 건장했는데 몸이 아파오면서 사망 직전엔 이렇게까지 허약해져 버린 거죠. 게다가 2달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상태가 영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수술 후유증 탓인지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졸음운전을 5번이나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기까지 했고요. 경찰이 현장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랜디를 처음 발견했을 때 특이점이 있었는데 주변에 패스트푸드 음료 컵과 또 음식이 든 어떤 비닐봉투가 떨어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머리 밑에 약간의 피가 고여 있었고요. 자, 이걸 토대로 일단은 그가 이 패스트푸드 가게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해당 식당의 CCTV를 찾아내죠. 거기서 랜디의 마지막 행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랜디의 은색 승용차가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음식을 픽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차량은 집이 있는 방향을 향해 사라졌어요. 이 패스트푸드점과 집과의 거리는 약 10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랜디의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그를 발견한 건 저녁 8시 30분이에요. 친구 집에 있다가 돌아왔었죠. 자, 그러면 랜디가 음식을 픽업해서 집에 온 7시 한 40분부터 약 50분가량 아내가 발견한 그 시점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분명 어떤 사고가 벌어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때 경찰이 추정을 하건대 랜디가 지병이 있었으니까 집에 들어선 순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고 하필 그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사망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검시관 역시 사고사일 수 있다라는 거에 동의했고요. 그렇게 랜디의 죽음이 마무리되는 듯 했죠. 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후인 8월 18일 경찰서로 랜디의 부검감정서가 도착합니다. 담당 형사가 그걸 본 직후 이 사건은 순식간에 살인사건으로 전환돼요. 그 이유는요. 바로 랜디의 귀와 어깨 뒤편에서 2개의 총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형태가 서로 달라요. 이건 각각 다른 2개의 총에서 발사된 흔적이었죠. 그렇다면 범인이 1명 이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는 총상 외에 또 다른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긴 해요. 뭐냐면 그 랜디가 타고 있던 은색 승용차 있잖아요. 이게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가 외출할 때 들고 나갔던 지갑과 열쇠, 게다가 평소 즐겨 타던 오토바이까지 사라졌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경찰은 이건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사건이구나. 누군가 와서 차와 오토바이와 이걸 다 가져간 거죠. 동시에 랜디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먼저 아내 켈리가 될 텐데 켈리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숨진 랜디에게 2개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그 수혜자가 모두 켈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근데 이건 부부니까 뭐 당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험금이 2개를 합쳐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아내 켈리도 내가 이 돈 때문에 지금 남편을 살해하겠냐 라면서 강력히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랜디와 켈리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사실 둘이 별거 중이었다는 증언까지 나와요. 경찰이 이걸 추궁했죠. 그랬더니 켈리가 인정을 합니다. 사건 전날과 또 당일 친구 집에서 머무른 것도 부부 사이가 조금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용의자로 지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건 추정 시각에 아직 친구 집에 있었다라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변인에 의한 살인은 아닌가 싶었는데 수사 도중에 아주 뜻밖의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랜디가 젊은 시절에 전력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큰 감전사고를 겪었고 간신히 목숨은 건지게 됐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게 되죠. 심지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댔고 이게 또 엄청난 중독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약으로 인해 교도소에 한 번 복역한 전적도 있고요. 그 심장이 좀 아프다고 했는데 이 심장도 사실 마약 중독에서 비롯된 병이었죠. 그런데 랜디는 이후 재활을 하면서 조금씩 상태가 나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까지는 자기와 같은 중독자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랜디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을 위해 헌신한 어떤 자선가로 알려지면서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와 유가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랜디가 마약을 복용하던 당시 혹은 그 교도소에 있었을 때 뭐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논리인데요. 여기에 더해 여동생 캐롤도 평소 오빠 주변에 좀 수상한 사람이 맴돌았었다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남성을 수소문해보니까 랜디가 마약을 복용하던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여동생 캐롤의 추적에 따르면 아마 이 사람이 우리 오빠한테 마약을 제공하는 브로커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내 켈리도 동감을 하면서 이 증언에 힘이 실리게 되죠. 그리고 한 달 뒤 경찰은 아내 켈리를 불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실제 모습인데요. 그녀에게 6명의 마약 사범 머그샷을 보여주었죠. 사진들이 쭉 있어요. 자, 켈리가 이걸 보더니 망설임 없이 두 번째 남성 사진을 가리키면서 범인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이 여동생 캐롤을 또 불러요. 그리고 같은 머그샷을 보여주게 되죠. 실제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때 캐롤이 웬일인지 쉽사리 지목을 하지 못하고 머물거리는 듯 했습니다. 팔짱도 막 이렇게 끼고 한참을 있다가 갑자기 경찰한테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면서 굳은 다짐을 한 듯 것처럼 보였죠. 잠시 후 캐롤이 꺼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경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수갑을 꺼내 들고 말했죠. 당신을 1급 살인 공모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와, 이 사건. 자, 일단 사건이 있던 8월 16일로부터 5일이 지난 8월 21일로 돌아갑니다. 당시의 경찰은 랜디의 사망 원인이 타살이다 라는 건 확신했어요. 근데 총상을 제외하곤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었죠. 근데 이때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구석진 도로에 차 한 대가 버려져 있다는 제보였어요. 가서 보니까 그게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맸던 랜디의 은색 승용차였죠. 보니까 잠겨진 상태인데요. 안엔 이미 깨끗하게 다 청소까지 되어 있어요. 발견을 늦추고자 했는지 번호판은 아예 띄어져 있었고요. 정황으로 봐서 이게 살인범과 연관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찰이 즉각 이 차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버려지게 됐는지 끈질기게 추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까 랜디의 이 차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고로 거래가 된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었고요. 대포 차량으로 이용이 되다가 어떻게 이렇게 버려진 듯해요. 그래서 경찰이 또 이걸 다 역추적했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 차를 페이스북에 중고로 내놓은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랜디의 여동생 캐롤이에요. 캐롤. 아니 분명 오빠가 죽고 이게 도난당한 상태인데 캐롤이 어떻게 차를 구해가지고 판매까지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서 경찰의 의심은 여동생 캐롤에게 향하게 돼요. 은밀히 조사를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캐롤이 생전에 오빠와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다는 걸 밝혀냅니다. 근데 이것만으론 부족했죠. 경찰은 그녀의 문자 기록을 확보했고 유독 눈에 띄는 빈도수로 연락을 주고받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2달 동안 무려 이 연락처로 4,500통이라는 수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 누군가한테 오빠 랜디에 향한 막 증오를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오빠의 아내 켈리였죠. 알고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지난 20년간 알고 지낸 친한 친구입니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끈끈해요. 여동생 캐롤은 오래전부터 오빠 랜디와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고요. 결국 남매 사이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사이가 나빠진 계기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워낙 어릴 때부터 부딪혀왔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요. 서로 막 미워하고 증오해요. 그런데 아내 켈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둘은 랜디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틈만 나면 그를 헌방하고 비난했던 거죠. 근데 또 그 과정에서 켈리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여동생 캐롤에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난 랜디가 죽길 기다리는 것조차 지쳐가. 증오가 결국 살인까지 이어진 걸까요? 사건이 있기 2달 전에 이들은 랜디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빠르게 진행시켜요. 일단 우리 둘이서 직접 살인을 하는 건 가장 가까운 가족이니까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한 명의 가족을 동참시키는데 이게 또 황당합니다. 바로 캐롤의 아들, 즉 랜디의 조카 레이즐리예요. 그러니까 오빠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살인자로 만드는 이 캐롤, 이 사람도 정신 상태가 보통이 아닌 거죠. 이게 도를 넘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내 남편을 죽여줘 라고 부탁했던 켈리가 조카에게 그 살인의 대가로 보험금의 일부와 또 그 랜디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제시합니다. 그건 너 주겠다고요. 그렇게 거래가 성사돼요. 한편 조카 레이즐리 또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장기간 교도소에 있었고요. 또 무슨 깽단에 속해 있기도 해요. 이런 막장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선뜻 야 너 삼촌 죽일래? 돈 줄고 오토바이 줄게 하니까 하겠다고 동참을 한 거죠. 아 정말 경찰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전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파헤친 경찰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아주 은밀한 함정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우선 무작위로 뽑아낸 6명의 마약 사범 머그샷을 아내 켈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6명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켈리가 이때 2번째 남성을 지목해요. 확실하다고. 다음 날 경찰은 여동생 캐롤을 불러서 같은 머그샷을 보여줬죠. 캐롤은 이미 켈리와 어느 정도 모의를 했을 겁니다. 동일 인물을 찍으라고요. 그런데 이때 경찰은 전날 켈리가 지목한 그 2번째 남성의 사진을 캐롤의 아들인 레이즐리로 대체해 놓은 거예요.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캐롤도 난 그 2번째 남자 찍으면 된다 생각을 해서 딱 머그샷을 봤는데 어라? 내 아들이네? 이게 사진 속 사람이 자기 아들임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어제 켈리도 내 아들을 찍은 거야?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여기에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경찰한테 사건의 일체를 자백하게 된 겁니다. 함정 수사에 제대로 걸려든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사건의 전말. 조카 레이즐리는 그날 랜디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아내 켈리가 손을 써놨죠. 그리고 랜디가 돌아오자마자 일부러 2자루의 총을 가지고 그를 살해했어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었겠죠. 그렇게 사망을 확인한 후에 그는 랜디의 차를 끌고 도주했고요. 또 안에 있던 지갑과 열쇠는 아내 켈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차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동생 캐롤이었어요. 그래서 여동생 캐롤은 중고시장에 말끔하게 처분했죠. 그리고 또 이 레이즐리는 다시 오토바이 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다시 가져가고요. 한편 켈리는 이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단순 몇 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었죠. 그러니까 경찰한테 원래 보험금 얼마 되지도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켈리의 거짓말은 이게 다였을까요? 더 조사해보니까 랜디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왜 5번이나 졸음운전 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역시 다 켈리가 계획한 일이었어요. 랜디를 살해하기 위해서 평소에 그가 마시고 있던 그 스무디에다가 계속 수면제를 타서 살인을 조장했던 거죠. 너무 무서운 아내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남편을 죽이고 싶었던 거냐? 후에 진술에서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남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남편의 간병을 하고 나는 거기에 지쳐있다라고 말해요. 그래도 불륜남도 생겼고, 아니 그럼 그냥 너 조용히 떠나면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켈리는 내가 다른 남자와 떠나면 랜디가 찾아와서 복수를 할 것 같았고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2018년 5월 법원은 직접 살인을 한 조카 레이즐리에게 1급 살인죄를 물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내 켈리, 살인을 공모한 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졌고요. 여동생 캐롤에게는 2급 살인죄로 징역 30년형을 판결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저희는 사실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듣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각조각 단서들을 다 퍼즐처럼 맞추면서 날카로운 함정 수사까지 했던 이 경찰의 집념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내와 여동생 그리고 조카까지 모두가 함께 모의한 살인이었다는 씁쓸한 대반전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래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 하나 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